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 의원을 결국 정무특보로 위촉을 했죠. 현역 의원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논란이 벌써 보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어코 자신의 뜻대로 마이웨이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여야 대표 회동을 하루 앞두고 강행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본인이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대통령의 보좌관이 된 국회의원들 때문에 야권은 물론이고 보수,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 부적절성 논란을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무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이뤘다,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결국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제도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 국가라는 점입니다. 분명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을 그것도 때로 모아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데려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요? 대통령이 부른다고 냉큼 지역구 국민들의 뜻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랑 청와대로 가는 그 새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주목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이 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설렁설렁 대충 비판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넘어간다면 그 자체로 입법부가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점을 스스로 용납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오늘 팟짱은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박정호의 뉴스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국 서울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금태섭 변호사, 하승창 싱크카페 대표가 여차하면 우리가 라면서 정치수다를 떤다는데요. 오늘은 금태섭 변호사와 하승창 싱크카페 대표를 초대해서 이 정치 토크쇼를 하기 전에 팟짱에서 먼저 정치 토크쇼의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오늘은 박근혜의 재벌 사정, 이것은 준비된 시나리오고 그리고 또 5가지 노림수가 있다는데요. 이것을 본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박정호의 뉴스짱.
박정호의 뉴스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아침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벽에 몇 시에 나오세요? 집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요. 네. 6시 되기 전에 나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 현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부장조리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한미에 강력히 전달했음을 공개한 것이어서 네. 한국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과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것은 우리 정치인들인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공론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이게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중 간의 안보 경쟁, 군비 경쟁을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꺼내놓고 지금 주워 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도 좀 했죠? 그렇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이 은행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이 AIIB 창설 멤버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미국이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모델인 것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G2 체제에서 세계가 G2 체제에서 특히 이제 한반도처럼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안보는 미국의 또 경제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략적 모호성 같은 걸 취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공개적으로 꺼내가지고 이 자중질환을 일으켰으니 네. 이걸 좀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의총에서 사드 공론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 결과를 보고하면서요. 사드 문제는 4월 임시국회 이전 의총 자유토론에 의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가 재차 사드 의총을 못 받고 나선 것은 사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이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박계 최다선이죠. 서청원 최고위원은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 이쯤 되면 퇴로를 좀 만들어서 좀 방향 선회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청와대 입장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네. 이 사드 문제가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여당이 총대를 메고 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재밌는 글쎄요. 분석이네요. 예. 근데 글쎄요. 갈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네. 판판이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유승민 대표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몇 시에 만나죠? 네, 오늘 오후 3시에 만납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이 회동이 사진 찍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와 야당이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문 대표 측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경제를 얘기하자고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대표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3일, 15일 두 차례 접촉을 갖고 회동 의제를 조율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중동 4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 법안의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새정치연합이 제기하려고 하는 경제 문제 이 의제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것으로 청와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미 이야기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모두 원내대표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고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민생 의제도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네.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 치적만 설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동 갔다 온 거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요청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 연금 뭐 이렇게 본인의 요구사항만 관철하려는 자리로 만든다면 이것도 야당이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 답답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현역 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위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대통령 보좌관 임명을 두고 상권분립 위반 그리고 위헌이다.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위촉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야권, 여권,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비선 국정개입 의혹 등으로 촉발된 정권의 위기 국면에서 탈출 조짐을 보이자 불통, 외고집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가 정무특보 신설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는 상권 분립과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으로 이미 퇴색됐는데요. 네. 대통령이 위촉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무특보 등이 국회 겸직 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임명 강행이 윤리심사자문위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게 참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도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에요. 이 3명 네.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겠다고 그리고 정무특보가 무슨 이게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닌 물론 이제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야권에선 지금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네. 대통령 주변에 친박 산성을 친 것이다.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 전날의 인사 강행은 대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새누리당 내부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근데 어제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정무특보 선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언급할 가치도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불편한 사실상. 심기를 드러냈고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 전에 헌법기관인 현직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대했었는데요. 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이 헌법기관들을 전부 자신의 보좌관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런 각자의 독립성이 네. 있는 기구들인데 이것을 전부 자신이 그냥 필요하면 아무 때나 데려다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이겠죠. 정의화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제 이병호 국가정보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이병호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있다면서요. 5.16은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5.16을 쿠데타로 생각하느냐 교과서에 쿠데타로 돼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는
교과서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규정하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해 이후에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병호 후보자가 정해 기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그 학술적으로 5.16은 군사 쿠데타로 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61년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5.16 군사 쿠데타 지지 행진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 그냥 나오라니까 나갔다고 답변을 했고요. 국정원 개혁에는 속도 조절론을 펴면서도 정치 개입 문제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 요체는 바른 운영이라면서도 쾌도난마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기고에 대해서는 폭동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았다. 용어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성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고글에서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부로 규정했지만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기고 내용을 두고서는 자연인으로서 사사로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는 보고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네. 원장이 되면 조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다뤘던 네. 부분인데요. 네네. 직계 가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라는 지적에는 자녀 국정 문제가 원장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5.16 쿠데타 행진에 참여했던 것은 특별한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나오라니까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지금 모든 것들이 본인의 생각은 있지만 인사청문회 용으로 대답하는 것은 아닌가, 답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인사청문회를 피해가기 위한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실제 국정원장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저희가 연일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사안인데요. 포스코 관련된 것입니다. 이 포스코 수사가 이상득, 박영준 그리고 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 의욕적으로 투자했던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네. 정 전 회장은 회장 재임 중 3년간에 걸쳐 계열사 인수합병에 5조 원대의 회사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M&A 건이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추진한 자원외교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실제로 그 시기에 인수한 대우 인터내셔널, 호주 로이힐 광산, 성진 지오텍, 포뉴텍 등은 에너지 자원개발 기업입니다. 네. 검찰은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추진한 아프리카 철광석,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에 포스코가 투자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투자 배경에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실세그룹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의 칼날이 MB정부의 핵심 실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포스코 해외 자원 투자는 대부분 실패했는데요. 네. 볼리비아 리튬 사업은 이상득 전 의원이 2010년에서 2011년 5차례나 해당 국가를 방문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네네. 이듬해 6월 볼리비아가 자국 내 천연자원 사업 9개월을 선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아이고. 그해 8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남미 에콰도르 플랜트 시공업체 산토스 CMI는 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손실액이 197억 원에 이릅니다. 네. 실제로 검찰이 박근혜 정부 3년 차 돌입하자마자 이명박 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비리들을 네. 이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포스코와 자원외교 관련돼서 심각한 정경 유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여실히 다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광물공사가 볼리비아의 동광 사업에서 퇴출이 되면서 $10,000,000에 달하는 금액을 날렸다. 이런 주장도 나왔네요. 네, 어제 국회 자원외교 국정특위수석 김재납 정의당 의원이 주장한 사실인데요. 네. 광물공사는 지난 2008년 민간업체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볼리비아 꼬로꼬로 지역 동광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최근 볼리비아 국영 광업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물공사 컨소시엄은 계약 당시 $1,000만 투자하면서 정밀 탐사, 개발, 생산 등을 2010년까지 시행하겠다고 계약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탐사가 미뤄지자 볼리비아 공사 측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퇴출을 결정했고 광물공사는 계약 해지에 따라서 $1,000만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아무렇지도 이게 전부 사실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용납할 수준을 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득 전 의원이 특사로 네. 이 사업을 위해서 6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차례 방문하면서 사실 이 VIP 자원외교로 쓴 출장비만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원래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친이계가 회동을 한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취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새누리당 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에 대규모 만찬 회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연 연기됐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그 모임 소속의 한 인사는 회동은 원래 과거 의정 활동을 함께했던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계획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MB 그러니까 친이계 의원들이 만나면 이것이 혹시 부패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재계가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에 집단 반기를 들고 있다. 이런 내용은 뭡니까? 네,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내수 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네. 경제 5단체들은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우려한다는 뜻을 확인하면서 공동 입장 발표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려를 같이 하면서도요. 노동계 자극 우려 등을 들어서 집단 행동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경제 5단체 관계자는 반대 입장을 어떤 수위로 담을지와 발표 시기는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요.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고 있어서 발표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집단 반발은 네. 2013년 9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 이래 1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지금 경총이죠.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결과적으로는 임금 인상 안 된다라고 자본 파업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임금 인상이 세계적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미국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좀 늘려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만 좀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계가 임금 인상도 거부하고 또 채용도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어제 재계가 신규 채용마저 2년 연속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고용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금융그룹을 제외한 자산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 고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12만 1,801명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10% 감소했기 때문에 2년 연속 채용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네.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감소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채용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고요. 네. 2년 연속 감소는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의 말도 있는데요. 고용 절벽 현상을 극복하려면 임금 피크제와 직무성과급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야 이분들은 만족할 건지 정말 답답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월급도 안 올려주고 사람도 안 뽑고 그럼 기업만 결국 금고에 가득가득 돈만 쌓아놓고 그 돈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재계 스스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앞당기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재계에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아니 그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져야 소비를 하고 그 내수진작이 돼야 또 이게 기업이 내놓는 물건들을 많이 팔리게 되고 이러는 건데요. 물건을 조율해서 물건을 덜 만들어서 값은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과점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재벌 독과점 체계를 깨야 된다 이런 과격한 주장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세월호 참사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그 세월호 조사 특위 출범조차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정말 세월호 참사가 1년이 되는데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어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정부가 1개월째 특위 예산 시행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로 인해서 지난해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 측은 지난달 17일 정원 120명, 예산 192억 원 등 특위 규모와 예산이 담긴 시행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요. 정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위는 정부 기구지만 독립된 기관이라면서요. 특위의 직제, 예산과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독립성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유가족과 국민들은 정부 보고서를 재검토해서 정리한 수준의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세월호 특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활동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독립적인 위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대책 등을 점검하는 데 전념을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일은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을 박근혜 정부가 초래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전부 구조하겠다. 그리고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지금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내일 뭘 또 하나요? 오늘인가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인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 세월호 어머니들 인터뷰를 제가 수차례 했었는데요. 정말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리포트 주한 미 대사 피습됐을 때처럼만 우리 국민들을 챙겨주고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참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럴 텐데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을 복원하고 재현한 건가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네, 재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가봤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는 안방, 그리고 1961년 5월 달력에 걸려 있는 응접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박근혜, 박근영 두 자매가 썼을 법한 교과서 문구, 그리고 서재에는 소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1년 8월 장충동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생활했는데요. 이 신당동 가옥은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 성북동 주택에 들어갈 때까지 동생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네. 서울시는 이 가옥을 복원한 이유를 건축사적, 역사적 보존 가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박정희 신당동 가옥이 네네. 지난 200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건축사적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된 가옥 건축된 시기가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 그러니까 당시 일본식으로 지어졌던 대단히 주택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네. 서울시는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다가 역사적인 가치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5.16이 이 집에서 기획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이 서재에서 박정희 당시 소장이 네. 5.16 군사 쿠데타를 계획하고 지휘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서재를 가보니까 네네. 소장 군복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쓴 국가와 혁명과 나 같은 서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엌 자리에 들어선 전시실에는 5.16 쿠데타와 관련한 대한뉴스 영상과 신문 기사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네. 서울시는 박근혜 대통령 등 박 전 대통령 유족에게 신당동 가옥의 복원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네. 이 가옥에 있는 물건 중에 네. 정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거나 아니면 다른 유족이 사용한 물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유족들로부터 당시 사용했던 물품을 받으려고 했지만 네.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놓지 않는 거군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쿠데타를 모의한 현장, 이 현장에서 5.16 쿠데타가 모의됐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 공간이 갖는 개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뭐 잘못된 역사도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 역사를 고스란히 이해하고 다시는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훈련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저도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시려면은 네. 미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겠군요. 네, 사전 예약을 통과하셔야지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나, 이번엔 땅콩 회항이 아닙니까? 무슨 회항입니까? 네, 이번에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다른 사람의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을 잘못 태웠다가 무려 259명을 태운 네. 항공기를 회항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국적의 남성 승객 2명이 탑승 직전에 서로 항공권을 바꿨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네. 어제 오후 2시 15분 홍콩발 인천공항행 OJ772편에 예약자가 아닌 승객이 탄 사실을 아시아나항공이 이륙 1시간 뒤에 확인해 홍콩공항으로 회항했다는 사실인데요. 네. 이 승객은 이날 오후 2시 55분 홍콩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예약자로 밝혀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주항공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여권과 탑승권의 정보가 다른 승객이 타려 해 탑승을 막고 홍콩공항 경찰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제주항공 연락이 없었으면 아예 모르고 그냥 그냥 인천으로 와버렸겠네요. 들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 승무원들이 이것을 다 티켓을 확인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티켓을 보면 다 알 텐데요. 네. 그 확인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이죠. 네, 그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여객기를 각각 예약한 이 두 승객이 네. 서로 아는 사이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 비행기를 바꿔 타기로 계획하고 짐도 상대방이 예약한 항공편에 상대방의 이름표를 붙여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것도 확인이 안 된 거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네, 서로 비행기를 바꿔 타기로 하고
뭐 상대방이 예약한 항공편에 상대방의 이름표를 붙여서 보냈고 뭐 이런 짐을 것들이 보내고. 요즘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런 것을 했고 또 아시아나항공은 왜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시킨 것인지도 좀 네,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보안 검색에 그 허점을 노출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